니까짓 배달부 놈이 감히 어딜 넘봐. 주제 파악도 못하고. 한 대기업의 화려한 회식 자리. 한 남자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서준. 한때는 유망한 공장 기술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오토바이 배달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그를 모욕하는 저 오만한 남자는 서준의 여자친구 김지민의 직장 상사인 최 부장입니다. 하지만 최 부장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는 저 배달부가 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회장님이 직접 스카우트할 천재적인 기술을 숨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가진 것 없는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짓밟으려 했던 권력자를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통쾌한 역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서준의 기적 같은 인생 역전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평안한 노년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2004년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잘린 뒤 오토바이 배달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실수로 길가의 점집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점집의 노인은 보상은커녕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총각 다음에 태울 여자가 바로 미래의 아내가 될 걸세. 명심하게 절대 돈은 받지 말게나. 2004년 여름 도시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햇볕에 달궈지고 있었고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타이어 타는 냄새와 매연이 지독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준 25입니다. 수년간 기계정비공으로 일했던 섬유 공장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저처럼 백없는 젊은 기술자들은 가장 먼저 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퇴직 위로금으로 받은 300만 원을 손에 쥐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에는 관절염과 천식을 앓는 어머니가 계셨고 날씨가 뻐져질 때마다 병세는 어김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약값만 해도 이전에 빠듯한 월급의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저는 280만 원을 들여 지인에게 낡은 중고 오토바이 한 대를 사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물이나 다름없는 오토바이는 시동을 걸 때마다 폐병 걸린 노인처럼 쇳소리를 냈지만 지금 저에게는 유일한 밥줄이었습니다. 요 며칠 저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길 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터미널과 시장을 오가며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 애썼습니다. 피로가 쌓인 데다 찜통 같은 더위까지 겹쳐 정신이 몽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어 한적한 명동거리를 달리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리번거렸습니다. 피로와 졸음 때문에 저도 모르게 엑셀을 당기고 말았습니다. 낡은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인도로 돌진하더니 길가에 있던 허름한 점집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낡은 나무 책상이 부서지고 대나무 산통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너덜너덜한 사주책도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고 황급히 오토바이를 세운 뒤 허둥지둥 엎드려 점집 주인의 물건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점집 주인은 백발의 수염을 기른 깡마른 노인이었습니다. 어깨가 해진 허름한 갈색 옷을 입고 있었죠. 저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지폐를 전부 꺼냈습니다. 다 합쳐도 10,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이걸로라도 손해를 보상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하루 종일 손님이 없어 가진 돈이 이것뿐이니 이걸로라도 책상 수리비에 보태시라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깊고 날카로운 눈으로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다른 상인들처럼 화를 내거나 욕을 할 줄 알았는데 노인은 오히려 기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산통 하나를 주워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마치 신의 계시처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자네 오토바이에 타는 아가씨가 바로 미래의 아내야. 명심하게 절대 그 아가씨에게서는 요금을 받으면 안 되네. 그렇지 않으면 인연이 끊어질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결혼은 꿈도 꿔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저 건성으로 네 대답하고는 노인의 물건을 한쪽에 잘 정리해드린 뒤 서둘러 시동을 걸고 자리를 떴습니다. 속으로는 저 영감님 땡볕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남의 물건을 부셨는데 돈을 안 받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도 그 이상한 말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예언은 마치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제 메마른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번화가를 벗어나 저는 시내 백화점 쪽으로 천천히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그곳은 앞이 넓어 쇼핑을 마치고 짐이 많은 손님들이 가끔 배달을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 낡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으로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점쟁이 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배달기사라는 게 손님이 부르면은 어디든 가는 건데 돈을 안 받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집에는 쌀 사고 약 살 돈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신데 무슨 수로 오지랖 넓은 착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백화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흰색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이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다급하게 차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세워둔 저를 발견하자 그녀는 다급히 달려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내 종합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이웃 주민이 병원 응급실로 모셨는데 의사가 급성 맹장염이라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연락했다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그녀의 얼굴을 보니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예비 헬멧을 건네주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저는 속도를 내면서도 뒤에 탄 그녀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복잡한 길을 부드럽게 빠져나갔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오토바이 뒷좌석 손잡이를 꽉 잡은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점쟁이 노인을 만난 이후 처음으로 내 오토바이에 탄 여자 손님이구나.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그녀의 머리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기가 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고 거리의 찜통 같은 더위마저 잊게 했습니다. 종합병원 입구에 도착해 저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헬멧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당시 시세로 그 거리는 10,000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제가 빨리 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더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돈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 순간 점쟁이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절대 그 아가씨에게서는 요금을 받으면 안 되네. 그렇지 않으면 인연이 끊어질 거야. 저는 흠칫하며 손을 거두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 쓰시라고 오늘은 개업기념으로 첫 손님은 무료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며 땡볕에서 고생했는데 공짜로 탈 수는 없다며 제 손에 억지로 돈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저는 단호하게 물러서며 진지한 표정으로 한 번 뱉은 말은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어서 어머님께 가보세요. 제 단호한 태도에 그녀는 감동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뒤져 볼펜과 작은 수첩에서 찢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몇 자 적어 제 손에 쥐어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지민이며 시 남쪽에 있는 수출 의류공장 디자인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종이에는 부서 내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지민 씨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병원 앞 나무 그늘 아래서 그녀가 건네준 작은 종이 조각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지민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그 종이는 제 가슴 주머니 속 부적이 되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며 쉴 때마다 꺼내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둥글고 부드러운 글씨체는 마치 그녀 자신을 닮은 듯 했습니다. 저와 지민 씨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아프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족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어떤 막연한 감정이 그녀에게 연락해보라고 저를 부추겼습니다. 저는 푼돈을 모아 거리의 공중전화 박스로
갔습니다. 전화번호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몇 차례 신호음이 울린 뒤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며칠 전 배달기사였던 박서준이라고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자 지민 씨는 반가워했지만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수술은 잘 마쳤지만 수술 부위에 가벼운 감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수술 후 처치용으로 특정 수입 항생제를 처방했는데 병원 약국에는 어제부로 재고가 모두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민 씨는 병원 근처에 큰 약국들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 어디에도 그 약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절망 상태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울음소리에 제 속은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일단 지민 씨를 진정시키고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약을 찾는 건 제게 맡기라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즉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비공으로 일했던 경험과 몇 달간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다양한 인맥이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종합터미널로 달려가 평소 안면이 있던 포장마차 아주머니, 택시기사 아저씨, 버스표 판매원 누나를 만났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남대문 시장에 수입 약품을 취급하는 곳을 아는지 물어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쨍쨍하던 7월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여름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거센 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얇은 비닐 위에 하나에 의지한 채 표 판매원 누나가 알려준 주소를 향해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빗줄기가 사정없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는 물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시동이 꺼질 듯 쿨럭거렸습니다. 저는 발로 땅을 저어가며 한 뼘 한 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행히 구도심의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약품 창고에서 저는 그 수입 항생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뼈 빠지게 번 돈을 전부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병을 비닐봉지에 2겹으로 싸서 젖지 않도록 가슴 안쪽에 품고는 곧장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수술 후 회복실 문 앞에 나타났을 때 제 모습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 타일을 적셨습니다. 지민 씨는 병상 옆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가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비참한 몰골을 본 그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가슴속에서 여전히 마른 상태의 온전한 약병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지민 씨는 그 귀한 약병을 손에 들고 눈물이 가득 고인 붉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쟁이 노인의 예언은 진심 어린 마음을 통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께 약을 투여한 후 지민 씨는 저를 병원 복도로 데리고 나와 잠시 쉬자고 했습니다. 해질녘의 병원은 한산했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맴돌았습니다. 지민 씨는 제게 시원한 얼음 음료수 한 잔을 사주었고 고마움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일했던 섬유 공장의 기계 정비팀 이야기, 늘 말썽을 부리던 낡은 직조기들, 그리고 기름때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민 씨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수출 의류 공장에서 옷의 패턴과 디자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지투성이인 제 작업 환경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한 사람은 기계를 고치고 다른 한 사람은 옷을 디자인하고 하는 일은 달랐지만 노동자로서 겪는 고단함에 대해서는 서로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딱딱한 구두굽 소리가 복도 바닥에 울리며 따뜻했던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빳빳하게 다려진 반소매 명품 셔츠를 입고 머리에는 젤을 발라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온몸에서는 비싼 향수와 양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민 씨는 황급히 일어나 조심스럽게 최 부장님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바로 지민 씨가 일하는 디자인팀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최 부장은 회사 내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특히 지민 씨처럼 젊은 여직원들에게 찝쩍거리며 압력을 행사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최 부장은 다가와서 흠뻑 젖고 흙투성이가 된 제 옷차림을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거만한 목소리로 지민 씨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는 저를 턱으로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지민 씨는 빗속을 뚫고 희귀한 약을 구해준 친구라고 저를 정중하게 소개했습니다. 최 부장은 비웃음을 날리며 마치 제게서 풍기는 가난의 냄새가 옮기라도 할 듯 코앞에서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는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배달 일이나 하는 사람이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무슨 자격으로 남을 돕고 다니냐고요. 심지어 그는 지민 씨에게 직업도 변변찮은 사회 부적응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순진한 여자들을 속이는 사기꾼이 많다고 일부러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지민 씨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고 저를 변호하려 했지만 제가 먼저 손으로 막았습니다. 저는 지민 씨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공장에서의 일이 필요했고 저 때문에 저런 오만한 상사와 척을 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일어나 지민 씨에게 인사를 하고 집에 어머니가 기다리신다며 먼저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인배와 언쟁을 벌여 제 자신과 지민 씨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갔을 때 제 눈앞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낡은 오토바이가 주차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병원 경비원에 의해 앞바퀴가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주위에 수십 대의 다른 오토바이도 똑같이 주차되어 있었지만 유독 제 오토바이만 잠겨 있고 벌금 딱지가 붙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고개를 들어 2층 발코니를 보니 최 부장이 담배를 피우며 아래에 있는 경비원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바로 저 치졸한 남자가 경비원에게 돈을 찔러주고 저를 곤경에 빠뜨려 망신을 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부당한 벌금을 내고 오토바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언젠가 저런 인간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부당한 벌금을 내느라 제 얼마 안 되는 돈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약값을 물으셨을 때 저는 걱정하실까봐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지민 씨의 다정한 미소와 고마워하던 눈빛을 떠올리니 모든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최 부장의 비열한 압박은 저를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민 씨를 지키고 싶다는 제 안의 결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그 비열한 상사의 괴롭힘을 견디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배달 일정을 조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는 평소처럼 터미널에서 손님을 태웠지만 오후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낡은 오토바이를 몰고 그녀의 의류공장 정문 앞으로 갔습니다. 퇴근 사이렌이 울리면 옅은 푸른색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타이어 바람이 빠진 낡은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 지민 씨의 지친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지민 씨는 고개를 들었고 저를 보자 그녀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자전거를 경비실에 맡기고 헬멧을 건네며 제 오토바이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녀의 퇴근길을 함께하는 개인기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지민 씨는 아주 멋진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쓰레기장에서 주운 골판지에 삐뚤빼뚤하게 배달 가능이라고 써서 오토바이 앞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지민 씨는 그 골판지가 너무 남루해 보인다며 자신의 디자인 실력을 발휘해 직접 도안을 그리고 집 근처 목공소에 부탁해 새 간판을 만들어 왔다고 했습니다. 파란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또박또박 쓰인 서준바이크라는 글자 주변에는 부드러운 꽃무늬가 그려져 있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손에 들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깔끔한 간판 덕분인지 저를 부르는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고 수입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일요일에 저는 낡은 공구함을 들고 그녀의 모녀가 사는 낡은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지민 씨의 어머니는 퇴원하셨지만 여전히 몸이 약해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지민 씨는 공동 수도에서 물을 길어 2층 집까지 낑낑대며 나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수도관이 몇 달째 고장나 물이 새는데 수리공을 부를 돈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우통을 벗고 스패너와 렌치를 이용해 낡은 PVC 파이프를 자르고 접착제를 발라 꼼꼼하게 다시 연결했습니다. 수리가 끝나자 샤워기에서 물이 시원하게 쏟아졌고 지민 씨는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점심 지민 씨는 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몇 가지 나물 반찬뿐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교감은 두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두 젊은이 사이에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마치 밤새 내린 비를 이겨내고 햇살을 향해 피어나는 봉선화처럼 자연스럽고 맑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는 이제 상대방의 하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닥쳐올 거친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기나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8월이 되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여름의 무더위를 씻어냈습니다. 그날 오후 공장 앞에서 지민 씨를 태우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토바이 뒤에 앉아 들뜬 목소리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디자인팀의 친한 동료인 미영 씨가 주말에 열리는 회사 체육대회 겸 장기자랑에 지민 씨의 참가 신청서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행사 규정은 매우 개방적이어서 직원 한 명당 가족이나 친구 한 명을 동반해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지민 씨에게 동반 친구로 제 이름을 적으라고 계속 부추겼다고 합니다. 잠시 망설이던 지민 씨는 용기를 내어 동의했고 제게 함께 가달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의 핸들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방금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서 배달이나 하는 신세인 제가 대기업의 행사장에 당당하게 들어선다는 것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제 존재가 동료들 앞에서 지민 씨를 창피하게 만들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갈 만한 옷이 없다며 정중히 거절했지만 지민 씨는 완강했습니다. 그녀는 제 옷자락을 가볍게 잡고 그저 다 같이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자리일 뿐 옷차림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곁에 믿을 만한 동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만약 제가 가지 않으면 자신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민 씨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유일하게 멀쩡한 옅은 푸른색 셔츠를 꺼내 숯 다리미로 정성껏 주름을 폈습니다. 밑단이 다른 검은색 바지를 입고 머리를 최대한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저는 지민 씨를 태우고 공장의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소박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지만 그 모습이 그녀의 하얀 피부와 우아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무대에서 쏘아올린 화려한 조명이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들을 비췄고 시끄러운 음악이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간단히 식사만 하고 일찍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익숙하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번쩍이는 양복을 입은 최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아첨하는 부하 직원 몇몇이 따라붙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최 부장의 눈이 경멸감으로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포크로 유리잔을 탕탕 쳐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테이블에 다 들리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는 교양 있는 지성인들이 모인 곳이라며 어쩌다 길거리에서 푼돈이나 버는 저급한 인간이 이런 문화적인 공간에 섞여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회에 나고자 여자에게 빌부터 공짜 밥이나 얻어먹는 놈이라며 가차없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얼굴로 피가 쏠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으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 저 오만한 상사에게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제가 폭발하기 직전에 지민 씨가 한 발 빨랐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작은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지만 눈빛은 서슬퍼렇고 단호했습니다. 지민 씨는 최 부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습니다. 서준 씨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초대받은 손님이라고. 그는 누구 것을 훔치거나 속이지 않고 정직한 땀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남을 모욕하는 최 부장이야말로 관리자로서의 자격과 인격이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 서슬퍼런 말을 마친 뒤 지민 씨는 분노로 파랗게 질린 최 부장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손을 뻗어 굳은 살이 박인 제 거친 손을 잡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저를 이끌고 그 숨 막히는 강당을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뒤로했습니다. 지민 씨는 제 손을 잡고 넓은 콘크리트 마당을 빠르게 가로질러 공장 담벼락 근처에 있는 한적한 생태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8월의 달빛이 환하게 비치며 고목들 위로 은빛 가루를 뿌리는 듯 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맑았고 밤에 피는 야레향의 달콤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지민 씨는 낡은 돌 의자 옆에 멈춰섰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느라 가슴이 여전히 오르내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놓고 어색하게 원피스에 주름을 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그녀가 잡아주었던 손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 작은 여성의 용기에 저는 깊이 감동했지만 동시에 한 남자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목소리로 저 때문에 즐거운 저녁을 망치고 그 비열한 상사에게서 험한 말을 듣게 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지민 씨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까만 눈으로 제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오만한 최 부장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존중하며 정당하게 돈을 버는 일이라면 어떤 직업이든 고귀하다고 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다정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은 젊음의 격렬한 박동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살며시 떨리는 그녀의 입술로 다가갔습니다. 지민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눈을 감고 두 사람 사이에 끓어오르는 감정을 증명할 첫 키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으려는 순간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 제스민 덤불에서 들려와 낭만적인 분위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격렬한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중년의 한 여성이 어둠 속에서 성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민 씨는 경악하며 눈을 번쩍 뜨고는 엄마 하고 크게 불렀습니다. 바로 지민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딸이 밤늦게 파티에 간 것이 걱정되어 몰래 따라와 방금 전의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민 씨의 어머니는 달려와 거칠게 딸의 팔을 잡아 끌어 자기 등 뒤로 숨겼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저의 가난한 출신을 비웃고 제가 입고 있는 낡고 값싼 옷을 조롱했습니다. 그녀는 제 면전에 대고 말했습니다. 배달 일이나 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미래가 캄캄한 당신 같은 남자는 자기 딸 옆에 설 자격이 전혀 없다고요. 그녀는 지민이가 착하고 배운 아이라 미래에는 반드시 부유하고 권세 있는 가문에 시집가서 자신을 호강시켜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저 같은 막장 인생과 함께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고요. 그녀는 제게 다시는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딸을 유혹하면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 경멸감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등을 돌려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어머니에게 질질 끌려가며 서럽게 우는 지민 씨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에 누워 구멍난 지붕을 바라보며 제 안에 자존심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루살이 배달 인생으로 살 수는 없다고. 반드시 일어서서 안정적인 기술을 갖고 돈을 벌어서 지민 씨 어머니에게 제가 그녀의 딸을 행복하게 해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제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그 가장 어두운 밤에 정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저는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터미널로 가지 않고 헌책방들이 모여있는 을지로 거리로 향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번푼 돈을 모두 털어 오토바이 엔진의 원리와 기계 기술에 관한 두꺼운 전문 서적들을 한 무더기 샀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정비업이 유망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실력 있는 정비사는 드물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어머니의 약값과 쌀값을 벌기 위해 배달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저는 좁은 방에 틀어박혀 등유램프 불빛 아래서 미친 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10년간 섬유 공장에서 기계를 다뤘던 경험과 책에서 얻은 이론을 결합하여 기화기, 전기 시스템, 변속기의 구조를 파고들었습니다. 밤샘 공부로 눈은 찌패지고 두 손은 기름때로 새까맣게 변했지만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지민 씨가 쨍쨍한 일요일 정오에 몰래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름때 범벅이 된 제 초췌한 모습을 보고 그녀는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감시가 심해져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게 조심스럽게 오려낸 신문 기사 하나를 건넸습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연례 기술 혁신 경진대회에 대한 공고였습니다. 올해 대회는 참가 자격이 대폭 완화되어 공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 기술자들도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1등 상금은 무려 300만 원. 당시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지민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제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참가 신청을 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녀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기화기를 전문적으로 세척하는 특수 공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정비사들은 기화기를 분해해서 칫솔로 문질러 닦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미세한 관 속에 낀 찌꺼기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의 자체 공기압을 이용해 고압으로 세척액을 분사하는 소형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작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택시기사 아저씨의 도움으로 한강변의 낡은 양철 창고를 빌렸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창고는 우리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 지민 씨는 몰래 그곳으로 와 저를 도왔습니다. 축축하고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에서 우리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는 고물상에서 얻어온 구리 파이프를 톱과 줄로 정밀하게 깎고 다듬었습니다. 지민 씨는 제가 나사를 조일 때 펜치를 잡아주거나 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배고픔도 시간도 잊은 채 일에 몰두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나눠 먹고 압력 파이프가 터져 시커먼 물이 제 얼굴에 튀었을 때 함께 박장대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은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고생하며 겪은 시간들은 우리의 풋풋했던 감정을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시련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창고에서 밤낮으로 공구 제작에 몰두하는 동안 최 부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지민 씨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치욕은 그 치졸한 남자의 마음에 깊은 원한을 심었습니다. 그는 터미널의 불량 배들을 돈으로 매수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배달을 핑계로 순진한 여성 승객들을 성추행하고 돈을 뜯어내는 변태라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은 순식간에 터미널에서부터
지민 씨가 일하는 공장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를 자주 찾던 여공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민 씨에게 저와 어울리다가는 큰일 난다며 멀리하라고 충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민 씨의 어머니는 딸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며 퇴근 후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 배달 수입은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손님이 없어 오토바이 안장에 누워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여론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을 선택하고 모든 정신을 대회에 출품할 공구를 완성하는데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만이 이 모든 오명을 씻을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9월 중순의 어느 오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은 해 진력처럼 어두워졌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플라타너스 나뭇가지들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우의를 입고 공장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익숙한 나무 아래 오토바이를 세우고 지민 씨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것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퇴근 사이렌이 울리고 형형색색의 우의를 입은 직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지민 씨의 작은 모습을 찾으려 눈을 떼지 않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공장 담벼락 주변을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폐자재의 창고 뒤편의 한적한 골목을 지날 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 사이로 저항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안을 들여다본 저는 최 부장이 지민 씨를 이끼 낀 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지민 씨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추잡한 농담을 던지며 억지로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엑셀을 끝까지 돌렸습니다. 낡은 오토바이가 날카로운 굉음을 내며 좁은 골목으로 돌진했습니다. 저는 경적을 울리며 그 비열한 상사의 얼굴에 헤드라이트를 정통으로 비췄습니다. 최 부장은 깜짝 놀라 지민 씨의 손을 놓고 눈부신 빛을 가리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저는 그의 명품 셔츠 멱살을 잡아채 그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민 씨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인배의 비겁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제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본 최 부장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몇 마디 횡설수설하더니 허둥지둥 우산을 챙겨 큰 길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텅 빈 골목에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저와 지민 씨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지민 씨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녀의 두 팔이 제 등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헬멧을 벗어던지고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는 그녀의 작은 몸을 꼭 껴안았습니다. 거센 폭풍우 속에서 신분과 처지의 장벽은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두 심장이 하나의 박자로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용감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기술혁신 경진대회가 열리는 날은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진 날이었습니다. 중앙체육관은 붉은 현수막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각 공단을 대표하는 수십 명의 베테랑 기술자들이 번쩍이는 전문 공구함을 들고 경기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낡은 작업복 차림의 합판으로 만든 허름한 나무 상자를 든 제가 나타나자 사람들의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시선이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악소문이 자자한 그 배달 기사가 어째서 지성과 기술을 요하는 이런 자리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올해의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각 참가자는 심하게 녹이 슬고 찌꺼기가 낀 낡은 오토바이의 기화기를 분해, 세척, 재조립하여 엔진이 가장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한 시간은 60분이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기술자들이 드라이버로 작은 부품들을 일일이 분해하고
휘발유를 부어 칫솔로 문지르는 동안 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나무 상자를 열고 직접 만든 공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구리 파이프와 고압 펌프 시스템에 연결된 특수 세척액 용기였습니다. 저는 기화기를 고정하는 나사 2개만 풀고 펌프 노즐을 내부의 미세한 연료관에 직접 꽂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펌프질을 하자 압축 공기가 세척액을 모든 구석구석으로 밀어내며 시커먼 찌꺼기를 순식간에 뿜어냈습니다. 그런 다음 빠르게 재조립하고 숙련된 정비사의 감각으로 공기와 연료 조절 나사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겨우 25분을 지났을 때 저는 당당하게 과제 완료를 보고했습니다. 경기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놀라서 내려와 확인했습니다. 제가 손본 오토바이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시동이 걸렸고 엔진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배기관에서는 옅은 연기가 피어올라 연료가 완벽하게 연소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시청에서 온 한 심사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공구를 들어올려 꼼꼼히 살피며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을 극대화한 독창적인 설계라고 칭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귀빈석에 앉아있던 최 부장이 벌떡 일어나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결과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는 제가 직업도 불안정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악소문이 자자한 인물이므로 시의 명예로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사위원단에게 제 기록을 무효 처리하고 저를 밖으로 쫓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관중석에 있던 지민 씨가 단상 위로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대회 공고문과 두꺼운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마이크를 잡고 모든 시민과 청년 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대회 규정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제가 밤새워 작성한 기술 도면과 압력 계산 공식이 빼곡히 적힌 노트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성과가 혹독한 독학과 창의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며 그 누구도 개인적인 편견으로 이를 폄하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공과 사가 분명하기로 유명한 원로 기술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노트를 넘겨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능력은 실질적인 결과물로 증명되는 것이지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최 부장의 의견을 단호하게 기각하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제게 직접 1등 상장과 상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여했습니다. 그 큰 상금을 손에 들고 저는 지민 씨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눈빛이 마주쳤고 이것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첫 번째 벽돌이며 가난한 운명에서 벗어날 문을 여는 열쇠임을 직감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상금이 든 봉투를 가슴 주머니에 소중히 넣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지민 씨와 함께 정문으로 나섰습니다. 가을 공기는 서늘했지만 제 마음은 승리의 기쁨으로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시의 공식적인 인정과 1등 상은 저를 멸시했던 모든 이들에게 날리는 가장 통쾌한 한 방이었습니다. 지민 씨는 제 곁에 바싹 붙어 무한한 자부심으로 빛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번 달에 받은 디자인 상여금으로 제게 근사한 저녁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그녀의 낡은 자전거 브레이크를 오토바이처럼 부드럽게 고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쁨 뒤에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 경기장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한 여성이 고목 아래서 팔짱을 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싸늘했고 날카로운 눈빛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지민 씨는 겁에 질려 제 팔을 잡으려던 손을 내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조심스럽게 엄마하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은 쳐다보지도 않고 위압적인 태도로 제게 똑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제가 기술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라디오에서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웃으며 길거리 배달부 주제에
전문 기술자들을 이겼으니 잔머리는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300만 원이라는 상금은 일시적인 행운일 뿐 며칠 쓰면 사라질 푼돈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찮은 상 하나가 안정적인 직장이나 공무원 신분 혹은 막대한 재산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묵묵히 그녀의 혹독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안정과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구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호하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지민이가 무일푼인 저와는 절대 연애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녀는 요구했습니다. 자네가 간판 걸고 번듯한 오토바이 가게를 차려서 떳떳한 사장님이 되어 안정적인 수입을 벌기 전까지는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말게. 그녀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집안 망신이나 시키는 사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그녀는 지민 씨가 작별 인사도 할 틈을 주지 않고 딸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가버렸습니다. 두 모녀의 모습이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나무 그늘 아래 홀로 서서 가슴팍에 든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절망이나 분노 대신 새로운 생명력이 제 안에서 강하게 솟구쳤습니다. 지민 씨 어머니의 요구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제 열망과 기묘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이제 300만 원이라는 자본금도 생겼다. 이것이야말로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기회라고. 그날 오후 저는 배달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낼 만한 자리를 찾아 도시 외곽을 돌아다녔습니다. 도심의 임대료는 너무 비쌌기에 저는 국도를 따라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주택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발품을 판 끝에 마침내 큰 도로변에 있는 약 5평 남짓한 공터를 발견했습니다. 중심가에서는 멀었지만 트럭과 오토바이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이었습니다. 땅 주인은 인자한 호라비 노인이었고 월 30만 원에 장기 임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대신 가건물은 제가 직접 지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3개월치 보증금을 바로 지불하고 제 사업에 첫 삽을 떴습니다. 제가 빌린 땅은 사실 잡초와 깨진 벽돌, 쓰레기가 뒤섞인 황무지였습니다. 보증금을 제하고 남은 200여만 원으로 저는 공간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상에서 녹슨 양철판과 휘어진 나무 기둥, 못들을 사왔습니다. 노동으로 단련된 몸이라 힘든 일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3일 내내 새벽부터 해 진려까지 저는 혼자서 풀을 베고 땅을 고르고 시멘트를 섞어 바닥을 다졌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망치질을 해 구멍난 양철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가건물은 낮에는 찜통처럼 덥고 비좁았습니다. 제가 가게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민 씨는 퇴근 후 저녁 늦게 어머니 몰래 자전거를 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우통을 벗고 망치질에 쓸려 피가 맺힌 제 두 손을 본 그녀는 가슴 아파하며 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시원한 보리차를 사와서는 목마를 테니어서 마시라고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신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그녀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도왔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폐자재를 치우고 공장에서 얻어온 자투리 천으로 햇빛을 가릴 커튼을 만들어 문에 달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합판에 붉은 페인트로 서준 바이크라는 간판을 큼지막하고 선명하게 그려주었습니다. 여성의 섬세한 손길이 더해지자 허름한 양철 창고는 따뜻함과 희망이 담긴 진짜 가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허름한 창고에 앉아있는 젊은 기술자에게 비싼 오토바이를 맡기기를 꺼렸습니다. 저는 부서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묵묵히 낡은 공구들을 손질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첫 손님은 낡은 오토바이에 채소를 가득 싣고 가던 한 농부였습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휠까지 긁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달려나가 그를 맞이하고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타이어를 분리하고 펑크난 곳을 찾아 꼼꼼하게 떼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는 서비스로 체인을 조여주고 윤활유까지 뿌려주었습니다. 정비 기술로 번 첫 수입
5,000원을 손에 쥐었을 때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좋은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저의 꼼꼼함, 정직함, 그리고 정확한 진단 실력이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외곽에 있는 한 정비사가 고장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절대 싸구려 부품으로 속이지 않는다고 입소문을 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꼬박 일해야 했습니다. 두 손은 씻을 새도 없이 기름때로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저는 돈을 모아 최신식 에어 컴프레셔와 일본제 고급 공구 세트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지민 씨가 자전거 뒤에 커다란 상자를 싣고 가게에 왔습니다. 그녀는 분홍색 셔츠를 입고 환한 얼굴로 자신이 디자인한 바람막이가 해외에서 큰 주문을 받아 특별 보너스를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당시 가장 튼튼하고 인기 있었던 초록색 한일 선풍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전원을 꽂고 가장 강한 바람을 제 얼굴에 향하게 했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양철 지붕에서 쏟아지는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덥고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선물하기로 결심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윙윙 돌아가는 선풍기 날개를 보며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은은한 샴푸 향기와 섞인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마음이 더없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5평짜리 작은 가게는 더 이상 단순한 밥벌이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주는 창업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11월이 되자 초겨울에 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가게 서준 바이크는 이제 외곽 지역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저에게 망신을 당하고 회사 내에서도 평판이 나빠져 결국 박 부사장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고될 위기에 처했지만 윗선의 비호와 특유의 아첨 덕분에 그는 결국 내부 경고 조치만 받고 부장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원한을 품은 그는 더 이상 대놓고 저를 공격하지는 못했지만 소인배다운 비열한 방법으로 제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반달 동안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 수십 개의 날카로운 못이 마당에 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못들은 낙엽 아래 교묘하게 숨겨져 손님들이 오토바이를 끌고 들어올 때 타이어를 펑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님을 받기 전에 커다란 자석으로 마당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빠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비싼 스패너 같은 공구들이 종종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는 이 비열한 짓 뒤에 누가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지만 쓰레기 같은 인간과 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제 일에만 집중하며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어느 날 정오 손님이 없고 하늘이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제가 낡은 오토바이에 점화 플러그를 닦고 있을 때 도로에서 이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제네시스 한 대가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는 배기관에서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더니 이내 제 가게 앞에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허둥지둥 내려 보닛을 열고 원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연신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회장님이 중요한 회의에 늦으시면 안 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정비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걸레로 기름 묻은 손을 대충 닦은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정중하게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으며 오토바이 전문이지만 내연기관의 원리는 잘 안다고 제 소개를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처음에는 제 허름한 가게와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차 뒷좌석에서 낮고 위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 타고 있던 중년 남성이 차창을 내리고 저를 한번 살펴보더니 점검을 허락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즉시 복잡한 자동차 엔진룸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수많은 전선이 얽힌 거대한 직조기를 수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코를 킁킁거리며 타는 냄새의 근원지를 찾았습니다. 이내에
플라스틱 피복이 타는 특유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는 주 전선 뭉치를 따라가 배터리를 확인한 뒤 중앙 퓨즈 박스를 열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자 제 눈이 번쩍였습니다. 점화 시스템에 연결된 접지선 하나가 쥐에 의해 갉아먹혀 차체에 닿으면서 합선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메인 퓨즈가 끊어져 엔진으로 가는 전원이 모두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의 허락을 받고 타버린 전선을 잘라내고 피복을 벗겨 다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는 최고급 전기 테이프로 여러 번 꼼꼼하게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공구함에서 같은 용량의 예비 퓨즈를 꺼내 교체했습니다. 제 망설임 없고 논리적인 작업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퓨즈 박스 뚜껑을 닫고 보닛을 가볍게 두드려 운전기사에게 시동을 걸어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6기통 엔진이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차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살아났습니다. 배기관에서는 맑은 배기가스가 나왔습니다. 뒷좌석의 주인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고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보며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지갑을 꺼내 운전기사를 통해 제게 10만 원을 건넸습니다. 실제 수리비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금박이 박힌 명함을 직접 건네며 잘 간직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고급 세단이 빗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작은 명함 한 장이 제 인생을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바꾸어 놓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급 세단을 수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준 바이크에서의 삶은 망치 소리와 기름 냄새 속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공구함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그저 즐거운 추억으로만 여겼습니다. 명함에는 흥림무역 총괄회장 강진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높은 분이 길에서 겪은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해서 외곽에 기름때 묻은 정비사를 기억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제가 낡은 오토바이의 쇼크 업소버와 씨름하고 있을 때 익숙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가게 앞마당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무시하는 태도와는 달리 매우 공손하고 정중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하고 강 회장님께서 회사에서 차 한잔하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히 손발을 씻고 바람막이를 걸친 뒤 조심스럽게 고급 세단의 푹신한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는 먼지, 나는 외곽을 벗어나 도심으로 향했고 푸른색 강화유리로 덮인 으리으리한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안내 직원을 따라 최고층으로 올라가 붉은 융단이 깔린 거대한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강 회장님은 조각된 원목 책상 뒤에 위험 있게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는 즉시 일어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직접 향기로운 차를 따라주며 제 안의 긴장감과 자격지심을 녹여주었습니다. 가족과 기술을 독학하게 된 과정에 대해 몇 마디 물은 뒤 강 회장님은 표정을 바꾸고 뛰어난 사업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시장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오토바이가 자전거를 대체하고 주요 교통수단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정비소들은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어깨 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손님을 속이거나 바가지를 씌우기 일쑤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수억 원을 투자해 도심의 가장 좋은 자리에 수백 평 규모의 부지를 임대하여 수입 오토바이 전문 판매점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정비센터를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제 차를 진단하는 모습에서 저의 논리적인 사고, 정직함, 그리고 보기 드문 직업 윤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기술 부문 전체의 관리를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정된 월급 대신
서비스 센터 월 수익의 30%를 지분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진짜 사업 파트너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파도에 휩쓸린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대형 센터의 지분 30%는 평생 배달 일을 해도 꿈꿀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의 신임에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아직 젊고 대규모 시스템을 관리해본 경험이 없어 큰일을 망칠까 두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강 회장님은 허허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경험은 배우면 되지만 빗속에서 남의 차를 고쳐주던 그 성실함과 배짱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사흘에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단골 포장마차로 지민 씨를 데리러 달려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보다 오늘 있었던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민 씨에게 전하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자 지민 씨의 손에서 숟가락이 쨍 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는 제 거친 손을 꼭 잡고 마침내 당신의 선량함이 보답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희미한 불빛 아래 머리를 맞대고 밝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곧 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지민 씨 어머니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생 역전의 문이 활짝 열려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한 주는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강 회장님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락하고 외곽의 작은 가게는 성실한 후배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번화가 사거리에 위치한 넓은 새 부지에서 시공팀과 함께 유압 리프트, 도색실, 부품 창고의 설계도를 검토했습니다. 눈부신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비센터가 문을 여는 날, 당당하게 지민 씨 집에 청혼하러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악연은 아직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잔인하고 갑작스럽게 닥쳐왔습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 제가 에어 컴프레셔 배관을 점검하고 있을 때 공사장 앞에서 날카로운 자전거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 씨의 어머니가 살기등등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는 지민 씨를 거칠게 끌고 왔습니다. 지민 씨는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어머니의 팔에 매달려 말리려 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지민 씨는 비틀거리며 흙먼지 날리는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스패너를 내던지고 지민 씨를 부축하려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앞을 가로막고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수십 장의 사진들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주워들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외곽 가게에서 몰래 찍힌 사진들이었지만 매우 악의적으로 연출되고 편집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여성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건네는 사진은 뒤쪽 대각선에서 찍혀 마치 두 사람이 은밀하게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의 백미러를 조여주기 위해 몸을 숙인 사진은 마치 제가 그녀를 뒤에서 껴안는 듯한 외설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동봉된 것은 익명으로 작성된 타자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저를 정비사를 가장한 파렴치한으로 묘사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민 씨의 어머니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소리쳤습니다. 처음부터 제 천박한 본성을 짐작했지만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저질스러운 인간일 줄은 몰랐다고요. 그녀는 저를 사회의 쓰레기라고 착한 딸의 순정을 위선적인 겉모습으로 속였다고 매도했습니다. 이것이 제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 익명으로 집에 배달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지민이에게 저를 변호하려거든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며 이 순간부터 저는 그녀의 가족에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지민 씨 근처에 나타나면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쇠고랑을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천근만근의 돌에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장의 악랄함은 정직하게 살아온 저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불량배들을 고용해 제 일상의 가장 평범한 순간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제 명예를 파괴할 무기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지민 씨는 바닥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서럽게 울며 서준 씨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저 사진들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눈이 먼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발로 차버리고 머리채를 잡아 공사장 밖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저는 지민 씨를 되찾기 위해 달려가려 했지만 이성이 저를 막았습니다. 지금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적이 씌운 누명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공사 폐자재 더미 한가운데에 서서 처절한 울음소리와 함께 멀어지는 지민 씨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열리기 시작했던 미래의 하늘이 순식간에 검은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 씨와 어머니의 뒷모습이 저녁 무렵에 혼잡한 차량 행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사장 한가운데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칼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발밑에는 정교하게 조작된 사진들이 흩어져 한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잔인한 음모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막 싹트기 시작했던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이 무참히 박살났습니다. 제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한 남자로서의 명예가 순식간에 더러운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제정신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을 때 공사장 입구에서 가벼운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어느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위엄 있고 침착한 모습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사진 몇 장을 주워들고 사진 속 인물의 구도와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거나 혐오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땡새로 만든 지포 라이터를 꺼내 제 앞에서 그 조작된 사진을 차갑게 불태웠습니다. 쟤는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강 회장님은 제 어깨에 한 손을 올리고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자신은 소인배들의 저급한 모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빗속에서 자신의 차를 고쳐주던 그 정비사의 인격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지금 분노하거나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적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일 뿐이니 절대 무너지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세 걸음 전진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설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가슴 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안에는 돈이 아니라 흥민무역의 붉은 직인이 찍힌 추천서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기차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출발은 바로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완벽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제게 남쪽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는 협력업체의 가장 큰 기술 서비스 센터에서 3개월간 집중 연수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잠시 폭풍을 피하면서 최신 전자 분사 기술과 현대적인 서비스 센터 운영 방식을 배워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실력을 갖추고 성공한 관리자의 자신감을 잊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악의적인 소문은 저절로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라고요. 기차표를 손에 쥔 제 가슴은 은인의 깊은 정에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낡은 제 자취방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게에서 모은 돈을 전부 챙겨 친절한 이웃집 아주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돈 다발을 건네며 제가 없는 3개월 동안 매일 어머니께 따뜻한 죽을 끓여드리고 관절을 주물러드리며 천식약을 제때 챙겨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웃에게 부탁을 마친 뒤 저는 집으로 들어와 어머니의 침대맡에 앉아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회사에서 기술 연수를 위해 잠시 남쪽으로 가게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시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 말고 가서 열심히 배우고 오라고 온화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웃들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하셨습니다. 효도의 책임을 다하고 나니
비로소 억울함 속에 있을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아까 눈물을 흘리던 지민 씨의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단지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저는 어두운 세계의 외투를 입고 익숙한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이끼 낀 벽돌담을 타고 지민 씨 방의 2층 발코니로 뻗어 있는 낡은 나무가지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희미한 유리창 너머로 지민 씨가 침대맡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익숙한 암호처럼 창문을 3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민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어둠 속에서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조심스럽게 창문 잠금쇠를 풀었습니다. 창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녀의 작은 몸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귓가에 강 회장님이 세워준 부산 연수 계획의 모든 것을 속삭였습니다. 제발 저밖에 악의적인 말들을 믿지 말고 꿋꿋하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민 씨는 흐느끼며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불상에 달린 목걸이를 풀어 제 목에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깊이 바라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 맹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서준 씨가 아니면 절대 다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요. 그녀의 굳건한 맹세와 믿음의 증표를 받자 제 마음속 의지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3개월 뒤 반드시 모든 오명을 싣고 당당하게 돌아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기차의 날카로운 기적 소리가 길게 울리고 육중한 객차가 굉음을 내며 서울역을 떠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안개 속에 희미해지는 수도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제 짐은 낡은 옷 2벌, 기본적인 공구 가방, 그리고 가슴에 맞닿아 있는 불상 목걸이가 전부였습니다. 부산은 저를 눈부신 햇살과 정신없이 바쁜 활기로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거리,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들은 서울의 차분한 풍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유일한 목표는 강 회장님이 소개해준 거대한 기술 서비스 센터였습니다. 강 회장님의 추천 덕분에 저는 즉시 핵심 기술팀에 배정되었습니다. 그곳은 펑크나 떼우며 생계를 유지하던 북쪽의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로 고장을 진단하는 기계, 막 도입되기 시작한 전자분사 기술, 그리고 최신 ABS 브레이크 시스템을 접했습니다. 낮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차 밑을 기어다니며 베테랑 기술자들에게서 모든 노하우를 흡수했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면 저는 홀로 불을 켜고 영어로 된 정비 매뉴얼을 파고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두꺼운 사전을 이용해 전문 용어를 하나하나 번역하며 공부했습니다. 제 지독한 성실함에 동료들도 혀를 내둘렀고 그들은 아낌없이 자신들의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힘든 연수 기간 동안 제 유일한 위안은 우편으로 오는 손편지였습니다. 지민 씨는 어머니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동료 미영 씨를 통해 몰래 편지를 붙였습니다. 편지 속에서 그녀는 고향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작 사진 사건 이후 그녀의 어머니는 제가 파렴치한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중매인을 통해 지민 씨를 회사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박 부사장의 아들과 억지로 선을 보게 하려 했습니다. 지민 씨는 디자인 마감이 바쁘다거나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지만 어머니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고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글씨를 읽으며 제 속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슬픔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전보다 3배 더 강도 높게 공부하고 일하며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 그녀를 구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섬유 공장에서 다져진 탄탄한 기계공학, 기초 덕분에 제 실력은 놀라운 속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최신 오토바이 정비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센터 관리자 자격 시험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최우수 기술 책임자 자격증과 협력 업체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은 실습 보고서를 손에 쥔 날, 저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연수 기간 동안 받은 월급으로 산 깔끔한 흰색 셔츠와 잘 재단된 어두운 색의 재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초라하고 가난했던 배달기사는 자신감 넘치는 전문 관리자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즉시 가장 빠른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진실과 제 삶의 사랑을 되찾겠다는 열망을 가슴에 품고서 기차 바퀴가 선로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서울역에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서둘러 플랫폼으로 내려와 북쪽의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자취방에 들를 새도 없이 곧장 택시를 타고 터미널 근처로 가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택시 기사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장 믿을 만한 정보원이었습니다. 제가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자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안부를 묻기도 전에 그는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오늘 지민 씨의 어머니가 나를 잡아 딸이 박 부사장의 아들과 선을 보도록 강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옆 동네 호텔의 VIP 룸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박 부사장 측에서 지민 씨를 압박하기 위해 회사의 주요 간부 몇몇을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 최 부장까지 끼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머리로 피가 솟구쳤습니다. 부산에서 갈고 닦은 침착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미친 듯이 인도를 달렸습니다. 호텔의 VIP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잔부딪히는 소리가 제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망설일 것 없이 저는 발로 문을 걷어찼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방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놀라서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지민 씨는 테이블 구석에 잔뜩 움츠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두 눈은 퉁퉁 붓고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문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저를 보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즉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제 등 뒤로 달려와 숨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마치 구명줄을 잡듯 제 재킷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있던 지민 씨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얼굴색을 바꾸고 저를 향해 쌍욕을 퍼부으며 이 중요한 자리를 망치러 온 무식한 깡패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욕을 무시하고 가슴을 쭉 펴고 잔뜩 인상을 쓴 박 부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제가 바로 지민 씨의 정식 연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곧 개장할 대규모 프로젝트인 지민 서준 바이크 센터의 기술 이사라는 제 현재 신분을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래쪽 자리에 앉아있던 최 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날리며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비꼬았습니다. 깡패 근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직장에서 쫓겨난 배달부 따위가 어디서 감히 이사 행세를 하며 남의 집안 행사를 망치고 순진한 처녀의 명예를 더럽히냐고요. 그는 박 부사장을 부추기며 당장 보안요원을 불러 이 소란을 피우는 놈을 길바닥으로 내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박 부사장 가족도 심한 모욕감을 느꼈는지 합세하여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민 씨는 겁에 질려 제게 더욱 바싹히 됐지만 저는 태산처럼 굳건히 서서 최 부장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복도에서 보안 요원들의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방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최 부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직접 제 멱살을 잡으려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제게 닿기도 전에 호텔 입구에서 날카로운 자동차 급정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습니다. 강 회장님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 2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의 등장에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부사장은 시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흥림그룹의 회장을 알아보고 황급히 태도를 바꿔 허리를 굽실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강 회장님은 박 부사장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제 곁으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제가 방금 한 말이 모두 틀림없는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서준이가 바로 자신이 직접 발탁한 기술 이사이며 곧 개장할 최대 규모의 오토바이 서비스 센터 지분 30%의 소유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강 회장님 같은 거물의 보증은 저를 비웃던 자들의 얼굴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 부장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비서에게서 두툼한 서류철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테이블 중앙에 던지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최 부장을 쏘아봤습니다. 강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업은 도덕과 함께 가야 한다고. 자신은 비열한 수법으로 파트너를 모할하는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박 부사장이 호기심에 서류철을 열어보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안에는 터미널 불량배들의 자필 서명과 지장이 찍힌 상세한 진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거래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량배들이 나중에 최 부장을 협박하기 위해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는데 강 회장님의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환한 조명 아래 드러났습니다. 최 부장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부사장은 하마터면 소인배의 농간에 놀아나 집안 망신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그는 최 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고 당장 해고하겠다고 선언한 뒤 가족들을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제야 지민 씨의 어머니는 돌처럼 굳어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들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정직한 한 청년을 오해하고 모욕하고 폭행했으며 사기꾼의 말을 믿고 하마터면 늑대를 집에 들일 뻔했습니다.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딸이 제 손을 놓지 않고 꽉 잡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마음을 감싸고 있던 편견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고 늙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지민 씨의 손을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사랑을 허락했습니다. 가난과 신분의 격차라는 편견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평화로운 하늘이 열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사거리에 위치한 수백 평 규모의 지민 서준 바이크 센터가 문을 여는 날입니다. 화려한 화환들이 도로에서부터 전시장 안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말쑥한 턱시도를 입고 붉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지민 씨 곁에 섰습니다. 귀빈석을 내려다보자 가슴이 벅찬 행복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아프고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는 오늘 고급스러운 자색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지민 씨 어머니와 사돈 자리에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때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았던 두 어머니는 이제 손을 꼭 잡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뺨 위로 흐르는 만족의 눈물은 과거의 모든 편견과 아픔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고장을 귀신같이 잡아내는 기술 이사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매출은 저와 강 회장님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바로 우리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온갖 시련으로 가득했던 기나긴 여정의 행복한 결말을 알리는 날이었죠. 늦은 오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와 지민 씨가 마당에 흩어진 현수막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익숙한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제가 실수로 점집을 들이받았던 그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갈색 옷을 입고 있었고 온화한 미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뻐하며 달려가 노인을 안으로 모시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노인은 손을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붉은색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주머니를 들어보니 아주 가벼웠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붓글씨로 쓰인 쪽지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정성이 있으면 인연은 반드시 만난다. 노인은 제 눈을 깊이 바라보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날 그는 제 얼굴에서 극심한 피로를 보았지만 동시에 부서진 책상을 변상하기 위해 마지막 푼돈까지 꺼내는 선량함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지 말라는 예언은 사실 신비한 주술이 아니라 저의 선량함을 시험하기 위한 작은 장치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빗속을 뚫고 지민 씨 어머니의 약을 구했던 진심, 가장 어두웠던 밤에 기술을 배우려 했던 굳건한 의지, 그리고 지민 씨의 용감한 사랑이 스스로 이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기적은 사람의 마음에 있고 운명은 단지 시작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노인은 껄껄 웃으며 지팡이를 짚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감사 인사를 할 틈도 주지 않고요. 지민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향했습니다. 그곳 붉은 벨벳이 깔린 단상 위에는 비싼 수입 스쿠터가 아닌 바로 그 시절에 낡고 허름했던 배달 오토바이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제가 직접 새 것처럼 복원하고 광택을 내어 운명적인 만남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로 기념비적인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쾌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안장을 가볍게 두드리며 사랑하는 아내에게 올라타라고 손짓했습니다. 따뜻한 저녁 햇살이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두 마음을 실은 낡은 오토바이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따뜻한 미래를 향해서